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무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발표될 CPI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또 어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에는 호재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이버 트럭을 구매한 지 처음 1년 동안은 재판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놨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테슬라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세를 인하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이지그룹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11을 2주 안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주의 훈풍이 그대로 맞닿았습니다. 2차 전지주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도 1% 넘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쓰였고 누구에게 팔렸는지, 성능이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의 민간기업, 기관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제 업계안을 제출받았으며 관련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등에 이르는 24개 기업과 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해당 정부안이 통과되면요. 배터리 거래가 전보다 좀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출된 업계안에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 자동차로부터 분리돼 재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사용 후 배터리를 거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는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건전한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공급망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업계는 배터리 확보, 유통, 활용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30대 그룹의 CEO가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기업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의 최고 경영자 중 100여 명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 무렵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작년 같은 시기 임기 만료 예정 CEO가 8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9명 늘어났습니다. CEO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며 올해 연말 인사에서 CEO들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기가 만료될 예정일 CEO 중 전문 경영인은 93명으로 전체의 31.4%, 오너가 대표이사는 16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룹별로 그럼 살펴볼게요. 어떤 CEO들의 임기가 만료되나요?
네, 우선 주가 조작 사건 여파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카카오그룹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송재경 엑셀게임즈 대표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됩니다. 경영 쇄신을 다짐한 시기에 대표이사 8명 중 4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들의 행보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SM그룹은 CEO 11명 중 9명의 임기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는 CEO 4명 중 3명의 임기가 내년 3월에서 4월 끝납니다. 또한 포스코그룹에서는 CEO 9명 중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정기성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4장, 한성회 포스코-ENC 대표, 장덕균 포스코-DX 대표, 이동열 포스코엠텍 대표, 윤양수 포스코스티론 대표 등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지난 2015년 이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9%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올랐습니다. 해당 수치는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계절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014년 8월 3.4%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 9월에는 1.8%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1월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0.4%, 0.5%로 4년 만에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지만 카드 대출 연체율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은행 카드 대출자 중에는 다중채무자와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많은 만큼 현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들이 특히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배터리 여건부터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결과를 대기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전환 속에 수급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면서 2차 전지주 중심으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살펴보면 코스닥이 더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1.27% 오르면서 2,434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견조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4분기에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전기 가스 업종이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424포인트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게 오르면서 2,430포인트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50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이로써 4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 3,879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도세 이어나가면서 4,293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1,200개가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79포인트에서 시작해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 그려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2% 오른 790선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2,17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IT 종합 쪽에서 대거 물량을 덜어내면서 현재 2,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매수세 보여줬는데 현재 매도로 전환하면서 100억 원 넘게 소폭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세 속에 상승 기운이 점점 더 번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인도 정부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간밤 테슬라는 4%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이러한 훈풍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적연금인 캘퍼스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나섰고요. 또 영국의 이지그룹이 슈퍼차저를 확충한다는 소식에 더해 또 윤 대통령의 공매도 관련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가터치가 강합니다. 메가터치 테슬라 공급망 관련주인데요. 오늘 28% 넘는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26%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스트아이가 강합니다. 14%대 빨간불 켜주면서 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IT도 오늘 13%대 두 자릿수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는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 일부 종목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로 알려진 LK99의 검증 결과와 관련해 이달 안에 백서가 발표됩니다. 앞서 LK99 초전도성 국내 검증에 경희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결과가 추가됐지만 초전도성에 관한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론이 정리되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신성 델타테크 어제는 18%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남도 6% 넘게 내리면서 3,77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일단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원자재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타나더라고요. 뭐 히토류와 니켈, 리튬과 관련된 이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2차 전지주의 이제 원재료와 관련된 니켈과 리튬 관련주에서 좀 냉탕과 온탕 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뭐 저번 주에도 저희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죠. 네. 뭐 이번 주도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고 거래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약 한 7조 정도가 거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6조 8천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수준에 비해서 약 한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래대금이 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개별주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다룰 만한 소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했던 얘기 다시 좀 리바이벌하는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번 주에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상승인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조치에 의해서 저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상승을 하게 됐죠. 자, 그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다시금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까지 어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못하는 대신 뭐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선물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좀 세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함에 있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있다는 것이고 코스닥 시총의 가장 큰 종목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한 하락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개편을 완전하게 이루어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키겠다라는 조치에 대한 얘기와 함께 2차 관련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고 네. 그 이슈가 소멸된과 동시에 다시 원자리로 찾아왔고 또다시 이슈가 발생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반등 시에 매도를 하고 중장기적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하방에 대해서 다져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모아가기 전략으로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는 모습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증시와 이제 같이 엮어서 말씀드린 게 좋겠죠.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차 전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증시에서는 11월 달에 박스권 하단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72만 원권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아마 한 85만 원에서 90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살짝 계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횡보 구간 또는 눌림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코프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 양상 어떻게 나타날지까지 짚어주셨는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재료와 관련해서 니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련 파트너십에 협약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니켈의 시장 가치가 235억 달러 정도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 이라는 우려 속에서 가격 하락도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일단은 그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그 9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9월서부터 소급 적용해서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미국 측은 이제 니켈에 대해서 생산하는 그런 나라, 뭐 칠레도 있을 수 있겠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 측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리튬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이제 그 상림 체벌이라든지 그 수질 오염 때문에 좀 문제가 좀 화두가 좀 됐었던 적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이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아직 교착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트러블적인 양상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IRA에 대한 적용을
바로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기가 힘들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갈등 그리고 2차 전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약간 엇박자가 나가고 있다고 종합적인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 보유량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고적인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니켈 가격에 대한 가격적인 요소도 상승을 할 수 없게 되고 지속적인 하락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고 소진을 예상하는 시기는 약 2025년도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니켈의 공급이 그다지 중요성이 현재는 부각받지 못하고 2025년도 이후에부터 다시 한번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들이 많은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우연히도 2차 전지 주제를 좀 다뤘을 때 개인적인 판단에서 2025년을 좀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니켈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동향을 드렸다기보다도 일단 2차 전지 종합적으로 이제 ETF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파동의 관계에서도 해석을 해봤을 때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2024년도까지는 과거만큼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상승은 없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셀온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하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니켈과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공급의 중요도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리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좀 급락했던 가격이 2025년 앞서서 짚어주셨던 연도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단기적인 투자 그리고 중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라라고 하면은 등락이 있으면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고 보유할 수 없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별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진입 시점이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구간에 대한 형성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투자 또는 이제 중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종목을 보시더라도 이제 이동평균선 40일 이동평균이라든지 260일의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 그때 돌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진입하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아가기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 중기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세에 대한 모습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자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요. 종목별로는 당연히 주도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수급이 세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가 대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메가틱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확장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포스코 그룹주를 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고요. 단기와 또 중기로 접근하신다면 추세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관심이 유효하다고 짚어주셨는데 또 전거래는 STX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과 페루가 이제 리튬 개발 협약에 체결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은 사실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를 살펴보니까 2%대 약세를 5%대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6%대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또 앞서서 인도네시아 니켈
사실 광산 시추 탐사 작업도 착수를 했는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STX 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약 7월 달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인적 분할에 대한 모습으로 굉장히 큰 폭의 가파른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합병 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주가가 횡보 구간으로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주에 이제 관련했던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와 엮어서 히토류 핵심 광물에 대한 모습들이 이슈가 돼서 모멘텀으로 받쳐주는 형식이 오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오늘 거래량을 보니 어제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한 강한 힘은 오늘 다 이탈하고 착실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뉴스도 이미 실질적으로 어제 나오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상 같은 이슈의 모멘텀 거리를 올려 먹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승이 본다면 저는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횡보 구간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올 수는 있겠다,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에 대한 저점은 약 한 11,000원 선으로 보이고요. 11,000원 터치 이후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고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릴 때는 15,000원까지도 최상단 구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TX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현재 시간으로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종목이 좀 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현대 BNG 스틸인데 지금도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으로부터 히토류와 관련해서 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좀 짜주시죠. 자, 일단은 오늘 뭐 이슈거리가 발생됐던 것은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성림 첨단 산업에 기술을 지원했고 중히토류에 관한 그 자석을 국산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에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성림 첨단 산업의 지분을 약 16.65%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찌 됐든지 간에 내일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양자 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트러블이 계속적으로 삐걱대고 있다가 이제는 호전적인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양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펜타닐 마약류죠. 네.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조에 대해서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금지 조치에 대한 합의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미중의 트러블에서 솟아날 수 있는 그런 히토류 연구 자석의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면 내일은 그 모멘텀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악수를 하게 된다면 네.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실은 이렇게 그 연구 자석 관련해서 11월 마지막 날에도 상승이 상한가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갭 상승을 했던 퍼센트가 크지가 않아요. 약 한 7에서 8%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은 거래량, 현재 터지고 있는 거래량이 825만 주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3, 24%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갭이 많이 뜰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상한가를 가더라도 풀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벤트적으로 엮어서도 내일 그 재료 소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가긴 힘들다. 일단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증시가 내려갔죠. 자, 그때 그 틈을 타서 올라갔던 섹터가 비료, 사료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그때 움직였던 업종은 에너지 업종, 가스와 석유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분쟁 시에는 어김없이 나오는 부분은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맥을 이어 보시다 보면은 이벤트적인 요소가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있었는데 내일 어찌됐든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모멘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미래 산업에 따라서 핵심 원료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예, 일단 저희가 그 투자 전략을 핵심 요소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과 에너지, 특히나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전기 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그 흐름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분쟁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분쟁이라든지 외교적인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상승하는 섹터와 그거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섹터 이거를 좀 나눠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 증시가 많이 좋지 않다 이럴 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요소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러블이 있을 때 집중해 보자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원재료와 관련된 이슈를 여러 가지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탑픽 종목을 사실 그 AP 위성을 좀 픽을 하게 됐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잠깐만요. AP 위성을 보시게 되면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저게도 위성통신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컨택이라는 이제 신규주죠. 거기는 이제 위성 영상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우주 항공 섹터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AP 위성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위성 관련 사업으로 있어서 상승이 나온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모멘텀적인 요소로 컨택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갈 수 있겠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신다면 AP 위성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위성이 저는 이제 흐름도 살아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보였고, 매수가는 14,500원 선으로 뭐 현재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현재가에 뭐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저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18,000원으로 좀 과하게 좀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돌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16,500원 선 정도가 15,500원에서 16,000원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AP 위성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특수 기대감 어느 정도일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리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에 요즘에 미국 국채 금리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겁니다. 이는 그 시장이 금리 인상이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는 오판한 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서둘러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내년 말까지 93bp 정도 금리를 인하를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한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융 긴축 정책을 조기에 그 종료할 것에 많은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뭐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뭐 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요즘에 국채 금리와 또 주식시장 변동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시는 걸까요? 네,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그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응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과도할 정도로 현재는 매도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가들이 해지용으로 선물 매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청산은 안 되지만 2년물짜리 단기물에 대해서는 단기 투기꾼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 투기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헤지 펀드가 되는데 일초에 5,000번 이상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알고리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외부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식이 그 다른 또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채권을 매도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국채와 관련된 매매 동향에 따라서 뭐 주시장도 크게 변동치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좀 뜻밖의 크게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은 항상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헤지 펀드들의 알고리즘 거래로 변동성이 나타날 걸로 보인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하면 사실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건데 이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면 뭐 주식과 경기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세계 금융시장과 상품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 그리고 금,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이제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런 선순환고리가 끊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뭐 채무 상환 문제도 있겠고요. 또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가급적 미국 국채에 대한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위험 회피와 관련해서 중요한 도피처인 미국의 국제시장 자체가 시장의 그 영향을 지정학적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채가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주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자금 도표처로서의 국채 역할이 기능이 상실돼 버린다면은 경기나 주가 같은 경우는 쉽게 자유낙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기와 또 주가도 자유낙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한번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또 한편 미국은 연말 상전, 즉 연말에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사실 특수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카드 장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비 위축을 걱정할 정도의 수치일까요?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에 적신호가 지금 켜져 있는데요. 3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8%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18세부터 29세, 그다음은 30세부터 39세의 연체율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집과 관련해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과 관련된 부채가 금리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3분기 미국 가계 카드 채무 잔액 같은 경우는 무려 1,417조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이 규모는 199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물가 그리고 금리 상승이 길어진다면은 2008년 리먼 쇼크 때처럼 카드 연체율이 한 1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 실적,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리고 금리가 얼마만큼 빨리 하락하느냐가 주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젊은 층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11월 24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날을 앞두고도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연체뿐만 아니라 현재 모기지 대출, 자동차 대출까지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무려 2,711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모기지 평균 금리가 7% 중반대까지 올라왔고요. 또 카드와 관련된 카드론의 금리 같은 경우는 연율 기준으로 무려 21%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말 상정 기간을 맞고는 있지만 현재는 과시형 소비라든지 그리고 과잉 소비가 지금 사라지는 분위기고요. 절약형 소비라든지 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미 미국의 소비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에 연말 상정 기간 동안에 예상 판매 금액은 3에서 한 4% 정도로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5%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온 오프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는 35%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 소비를 어느 정도까지 연결될지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미국 대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젊은 층에서도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4개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사건과 법원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무려 91건에 대한 죄목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요. 백인의 중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표가 결집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지지율은 에머슨 대학 조사에 따르면 47%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45% 정도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30대들 미만 세대들을 보면은 젊은층 지지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45%, 바이든이 42%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팍팍한 것도 있지만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치안 문제에 상당히 소극적인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치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뉴욕주에서도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민형사 상에서 유죄가 판결이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형량이 나타날지도 궁금하고요. 재산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게 될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4건의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년 3월 4일부터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고 하는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고요. 3월 25일 날에는 회계장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형사
법원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대부분의 그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91건에 대해서 형사 소송이 유죄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100년 이상 살아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2억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반환해야 되겠고요. 또 뉴욕주에서 패밀리 사업들이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살펴보니까 저희가 뭐 민사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고 형사 소송도 있는데 여기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재산상의 손실도 있겠고 그리고 형량도 지금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00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의 항의나 시위에 휘말리면서 미국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승리를 하더라도 현재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셀프 사면이 안 되는 부분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임기 중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에 대항만한 유일한 사람은 바이든으로 봤는데 바이든도 교체 요구가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혼란 또 의회 내 정책 이반과 관련해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맹 관계 그리고 무역 관계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내년도에는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누가 되더라도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제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10월에 중국 성장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과연 중국의 소비가 계속 증가할지 여부가 되는데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은 한 7.1 내지 7% 전후로 지금 보여집니다. 9월 달에 5.5%는 점을 비교하면 소비는 확실히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조 위엔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0.8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5.4는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4.6%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점, 또 미국의 디리스크 문제로 해서 수출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내년도에도 극적인 회복보다는 완만한 그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5.4% 정도로 전망이 되지만 내년 성장률은 조금 많이 낮아진 눈높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회사인 비구이 위안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중국 인민은행하고 금융 당국자들 간에는 현재 비구이안 문제와 관련해서 평안보험에 그 인수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인수가 되더라도 핑안보험 입장에서는 17조 원 정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만기 회사채와 관련해서 이를 그 대신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방 정부 휘하에 국유 부동산 개발에서는 남겨두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핑안보험이 인수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는데요. 핑안보험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자산 규모가 무려 11조 위엔 정도가 되고요. 고객은 2억 2,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뱅크런 러시가 일어난다면 중국 그 전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런 그 공적 자금을 주입한다든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핑안보험에 인수가 되더라도 핑안보험 같은 그 비구이안 같은 경우는 건설 프로젝트의 60%가 3, 4선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공실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 회복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간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밑빠진
민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사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다가 갑자기 인수처를 찾고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해서 관련된 그 외화 부채가 무려 1,7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를 내년도에 만기 상환 내지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비구현 사태로 인해서 현재 신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금 대출 창구인 융자평대라든지 또 지방 정부의 의료나 연금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까지도 내년도에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1경 7천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재정 상태가 어려운 12개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중앙 정부로부터 금지산 선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추가적인 자금 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허리범 경제부총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지 또 기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방침이라든지 지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구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올해 중에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60여 곳도 연쇄 디폴트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미래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재료와 AI 그리고 에너지 등으로 시각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뤄드린 섹터 외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AP 위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주 항공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실적주로서의 매력이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채 자산 기능이 상실이 된다면 주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